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소스 제너레이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게 될 김상현입니다. 이번 단넷5에서 소스 제너레이터에 대한 개발 도구가 추가되었죠. 저는 이번 시간에 이 소스 제너레이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스 제너레이터로 정신건강 챙기자라고 이름을 지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쓰기 나름이죠. 근데 저는 정말로 이 소스 제너레이터가 여러분들의 현업 프로그래밍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당연히 소스 제너레이터가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이번 단넷5에서 추가된 이 소스 제너레이터 이전에 다른 제너레이터들로는 무엇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스코드 생성기를 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네 번째 드디어 실제로 이 소스코드 제너레이터를 작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살펴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간단한 샘플 코드를 살펴보면서 생성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현재 제공된 이 소스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소스 제너레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위에 써놓은 내용처럼 소스 제너레이터는 컴파일 시점에 소스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자 환경에 추가시키는 것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로즐린에 추가된 기능이고요. 버전은 제가 아마 3.8.0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스 제너레이터는 특별한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오로지 생성한 소스 코드를 추가만 할 수 있고 사용자의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제한사항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소스 코드 생성기가 사용자의 코드를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한사항이 매우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가 사용자의 코드 디자인에 크게 침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라이브러리라고는 볼 수 없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 소스 제너레이터를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C샵의 파셜 키워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 존재하는 파셜 클래스로서 추가를 하는 거죠. C샵 9.0에서 함수에 대한 파셜 키워드의 제한사항이 많이 해제되었는데 저는 이거 역시 소스 제너레이터의 지원을 위해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전에 우하단에 위치한 그림을 먼저 봐주세요. 이건 검색하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소스 제너레이터의 프로세스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위편에 나와 있는 파란색 부분이 사용자 환경의 컴파일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쪽 주황색 부분이 소스 제너레이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용자 환경의 컴파일 시점에 우리가 미리 작성해 놓은 제너레이터를 실행해서 소스 코드를 생성한다 라는 내용의 프로세스 그림이죠.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이 모두 컴파일 시점에 일어나기에 생성된 소스 코드는 마치 사용자가 작성한 코드와 동일한 효과를 본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가장 위에 써져 있는 컴파일 시점에 소스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자 환경에 추가시키는 것을 지원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스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신규 분들에게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일반적인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소스 코드의 흐름과 소스 제네레이터로서의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소스 코드의 흐름이 어떻게 다른지를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우선 위쪽에 위치한 일반적인 라이브러리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단넷은 역시 이것이 DLL일 거예요. 어떠한 소스 코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C샵은 개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건 모두 클래스 형태일 거예요. 지금 그림에서는 썸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죠. 오른쪽에 나타난 유저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림과 같이 특정 라이브러리를 참조해서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소스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참조는 누겟을 통하거나 로컬 환경에서의 프로젝트 참조일 수 있죠. 즉,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소스 코드를 해당 라이브러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참조하여 사용하는 거고. 이게 우리들이 흔히 하는 라이브러리의 사용 흐름입니다. 근데 소스 제네레이터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아래쪽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네레이터에 대한 흐름인데 우선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건 위쪽 그림과 같습니다. 제네레이터로서의 라이브러리는 제공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공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사용자 환경의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점에 참조된 제네레이터를 방문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 생성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소스 코드는 마치 내가 작성하지 않았지만 내가 작성한 것처럼 사용자 환경에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단넷의 링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넷의 링큐도 그렇죠. 단넷의 링큐는 계산된 결과를 갖는 게 아니라 계산된 식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for each를 만났을 때 혹은 확장 메소드인 toArray, toList를 만났을 때 계산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것이 일반적인 라이브러리와의 최대 차이점입니다. 위쪽 일반적인 라이브러리는 제공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를 보유하고 있고 제네레이터로서의 라이브러리는 제공하고자 하는 소스 코드의 생성 방법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앞쪽에 이야기했던 그 컴파일 시점에 소스 코드를 생성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사실 지금 이 그림에서 나타난 시나리오에서는 제네레이터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라이브러리 형태로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것과 사용자 입장에서 차이가 없거든요. 이 말은 그림에서 표시된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저 썸 클래스를 위아래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을 해도 특별한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스 제네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시나리오라면 그냥 위쪽과 같이 계속 해오던 관행을 이어가는 것이 알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어떠한 경우에 소스 제네레이터가 특별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제네레이터에 대한 진면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직전에 표시되었던 그림의 아랫부분을 제가 취한 건데요. 제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바로 아셨겠지만 그 부분은 바로 가운데 있는 저 붉은색 분석 부분입니다. 제네레이터로서의 라이브러리가 갖는 특이점은 바로 사용자의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그에 알맞는 소스 코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좌하단에 기재한 것처럼 분석에는 사용자의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파일을 제공받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사용자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그에 알맞는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하는 라이브러리라면 소스 제네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림과 같이 썸 클래스를 제공하는데 사용자의 어셈블리를 분석해서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가 이미 있다면 썸 클래스 2라는 이름으로 명명하여 유도리 있게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은 일반적인 라이브러리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사용자의 소스 코드를 분석할 때는 기존의 로즐린이 제공하는 신텍스 트리나 시멘틱 모델 같은 API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소스 제너레이터에 대한 기초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전달이 잘 됐나요? 결론을 내리자면 소스 제너레이터는 사용자 소스 코드를 분석하여 그에 알맞는 소스 코드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소스 코드를 생성한다는 개념은 이전부터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NET5의 소스 제너레이터가 최초로 시도된 건 아니라는 거죠. 로즐린이 지원하는 소스 제너레이터 이전에 어떠한 제너레이터들이 있었는지 아주 짧게 제가 목록을 나열해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T4. T4 노테이션으로 쓰여진 템플릿으로 소스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놈인데요. 소스 제너레이터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지원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건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디. 포디는 이제 중간 언어 주입기인데 많이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픈 소스고요. 빌드 프로세스에서 생성되는 중간 언어에 소스 코드를 주입할 수 있는 개발 도구죠.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입되는 소스 코드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같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 보니 디버깅에 어려움이 조금 있어요. 저는 현업에서 포디 널가드라는 게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게 써본 기억이 있습니다. 로즐린 베이스 코드 제너레이션. 로즐린을 기반으로 한 코드 생성이 기존에도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저는 저것을 사용해 본 적은 없고 저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우노 소스 제너레이션. 우노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유명하죠. 우노에서도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것에 대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샵. 포스트샵은 두 번째 나열했던 포디와 같은 성질의 개발 도구입니다. 네, 둘 다 오픈 소스고요. 저는 이것을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우선은 제 지식선에서 알고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이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름만 나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에서 찾아보시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프로젝트마다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코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생성기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업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참 번거롭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때 그것처럼 그대로 써야 하네. 컴파일 시점에 결정되는 거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프로그래밍이 노가다를 자동화해야 하는데 내가 노가다를 하고 있네. 이런 느낌이죠. 이런 경우 겪어보셨나요? 저는 많이 겪어보는데, 이런 경우에 제너레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을 보셨던 것처럼 사용자의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그에 알맞는 코드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리플렉션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리플렉션을 남발하는 건 사실 좋은 일이 아니죠. 성능상 이점도 없고. 근데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스 제너레이터를 설명할 때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오픈 소스들이 리플렉션을 과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소스 제네레이터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저 역시도 매우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소스 제네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한 거죠. 앞으로 단넷 진영의 많은 오픈 소스들이 이 소스 제네레이터를 지원하는 것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슬슬 제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겠죠.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사전 설명이었고요. 이제 드디어 소스 제네레이터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로 제네레이터를 위해 로즐린이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정말 별거 없습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게 전부거든요. 최소 이것들만 알고 계셔도 제네레이터를 작성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쪽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제네레이터 어트리뷰트입니다. 제네레이터는 컴파일러를 위해서 이 특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클래스가 제네레이터임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죠. 쉽게 마킹용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iSource 제네레이터라는 생성기의 추상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구현체를 컴파일러에게 제공하게 돼요. 위쪽에 위치한 제네레이터 어트리뷰트는 이 iSource 제네레이터의 구현체에 지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iSource 제네레이터는 두 가지의 함수를 추상화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execute와 initialize가 그것들인데요. 우선 execute는 컴파일러가 소스 제너레이트 스텝에 호출시켜주는 함수입니다. 우리는 이 execute 함수 내부에서 실제로 생성할 소스 코드를 주입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함수는 한 가지 파라미터를 전달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generate execution context입니다. 이 컨텍스트는 소스 코드 생성을 위한 개체들이 포함된 구조체입니다. 이 컨텍스트에 포함된 데이터를 참고해서 소스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initialize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말 그대로 소스 코드 생성을 위한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함수에서 신텍스 리시버를 등록하여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인 사례는 이후 이어지는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매우 단순하죠. 제네레이터를 위해서 로즐린이 제공하는 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네레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작성한 아주 매우 간단한 샘플 코드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샘플 코드가 하는 일을 먼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왼쪽 소스 코드 그림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특정 개체를 문자열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를 위해서 단넷의 오브젝트는 toString 함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toString 함수를 오버라이드해서 모든 멤버 속성을 출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toString 함수를 오버라이드하고 그 내부에서 스트링 빌더를 통해 멤버 속성들의 값을 일일이 어펜드한 후 마지막에 연결된 문자열을 반환하죠. 이러한 일을 이렇게 컴파일 시점에 결정되게 하려면 매번 새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반복해야 합니다. 매우 번거로운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살펴볼 샘플은 이러한 toString 메소드를 자동 생성하는 제너레이터입니다. 오른쪽 소스 코드 그림을 보면 toString 제너레이터 특성을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왼쪽 그림과 같은 toString 메소드가 컴파일 시점에 자동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 클래스를 만들거나 상속할 때마다 toString 함수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없겠죠. 생성된 소스 코드는 파셜 클래스로서 어딘가에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제가 작성한 샘플 코드를 살펴본다고 했을 때 아마 라이브 코딩이나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서 라이브로 시연하는 모습을 상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저는 절대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게 매우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스크린 캡처해 두었습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샘플에 대한 GitHub 링크를 공유할 예정이니 정말 실행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클론을 받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상의 솔루션 탐색기를 보도록 할게요. 솔루션에는 세 가지 어셈블리가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미리 두 개는 언로드를 시켜놨어요. 이거는 진행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로드를 시킬 텐데 지금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로드 되어 있는 저 toString 제너레이터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클래스 라이브러리 생성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놈이에요. 이 말은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의 새 프로젝트 추가해서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선택해서 만들어진 놈이라는 거죠. 자, 우선 프로젝트 속 속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제가 왼쪽에 띄워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소스 제너레이터는 .NET 스탠다드 2.0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NET 스탠다드 2.1도 타겟팅이 가능하기는 한데 인텔리센스와 같은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MS가 권장하는 .NET 스탠다드 2.0으로 이번 샘플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제가 랭귀지 버전을 프리뷰로 설정해 두었는데 이거는 이제 C# 9.0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NET 스탠다드 2.0은 C# 9.0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온 놈이라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지정한 거예요. 만약에 C# 8.0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저곳에 8.0이라고 지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패키지 레퍼런스들인데요. 지금 두 가지 패키지를 참조하고 있죠. 둘 다 로즐링 관련 패키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네레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뭐 필수적으로 참조해야 하는 패키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누겟을 통해서 참조하면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했고요. toString 제너레이터 어셈블리를 보면 몇 가지 소스 코드 파일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toString 제너레이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제너레이터 어트리뷰트이 지정이 되어 있고 iSource 제너레이터를 상속받은 구현체가 준비되어 있죠. 네. 그리고 그 내부에 execute와 initialize 함수가 다시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initialize 함수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이 initialize 함수 내부를 보면 syntax receiver라는 인스턴스를 컨텍스트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터 이니셜라이제이션 컨텍스트는 신텍스 리시버의 등록을 허용을 하는데요. 이 신텍스 리시버가 뭔지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는 놈이거든요. 자, 그럼 접혀져 있던 리전을 펼쳐서 신텍스 리시버의 정의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신텍스 리시버의 내부에는 onBasic syntax node라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클래스가 뭐냐면 로즐린이 컴파일을 하는 단계는 첫 번째로 사용자의 모든 소스 코드를 읽어들여서 신텍스 노드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변환된 모든 신텍스 노드들은 이 신텍스 리시버에게 전부 전달이 돼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저 신텍스 노드나 신텍스 트리와 같은 클래스의 설명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스 제너레이터라기보다는 순수한 로즐린 API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 세션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말을 이어가자면 우린 이 onBusySyntax 신텍스 노드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의 모든 소스 코드의 노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제가 생성하는 소스 코드의 대상이 될 클래스들을 모두 색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조건문을 통해서 색출된 대상들이 멤버 속성인 타겟 클래시스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타겟 클래시스는 실제로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로직이 담긴 저 execute 함수 있잖아요. 그 execute 함수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제 제네레이터의 초기화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신텍스 리시버를 등록을 하면 이후 execute 함수의 그 파라미터로 전달받게 되는데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저 execute 함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execute 함수의 내부는 예상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설명하기보다는 중요한 몇 가지만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함수는 가장 먼저 컨텍스트로 전달된 신텍스 리시버가 제가 등록했던 리시버인지 조건문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반부 쪽에서 이 리시버에서 미리 색출된 대상 클래스 있잖아요. 그 클래스들 중에 제 마킹용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는 대상들로만 다시 한번 색출을 해서 로컬 변수로 위치를 시킵니다. for each 루프를 돌면서 이 generate to string 메소드 함수를 통해 주입할 소스 코드를 생성하고요. context.add 소스를 통해서 생성된 소스 코드를 사용자 환경에 주입을 하죠. execute의 파라미터로 전달된 generator execution context는 멤버 함수로 add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add 소스는 지금 보시는 소스 코드처럼 생성된 소스 코드를 사용자 환경에 추가시킬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설명이 많이 단순해졌는데요. 다른 부분들은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사실 저 generate to string 메소드의 내부겠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생성 함수니까요. 자, 저 함수의 내부를 볼까요? 제네레이터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대체 어떻게 소스 코드를 만든다는 거지 라면서 만드는 방법을 궁금해 하셨을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조금 실망하셨나요? 보시는 것처럼 되게 별거 없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1차원적인 생각으로 만들면 돼요. 그냥 스트링으로서 소스 코드를 만들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트링 빌더를 통해서 많은 어펜드 라인을 하고 있죠. 위에서부터 보면 제일 먼저 유직문, 제가 주입하는 소스 코드도 하나의 소스 코드 파일로서 주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유직문입니다. 값은 대상 클래스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요. 다음으로 네임스페이스, 역시나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은 대상 클래스의 이름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셜 클래스 선언하고요. 이어서 toString 메소드 선언하고 이어서 함수 body 부분을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함수 내부를 채워 넣을 때는 대상 클래스의 멤버 속성으로 for each 루프를 돌리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연결된 문자열을 반환하고요. 이게 끝입니다. 보기에 복잡할 수 있지만 논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순수한 로즐링 구문 분석 API를 사용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번 시간은 소스 제네레이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이라서 로즐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시간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toString 함수를 자동 생성할 수 있는 제네레이터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써봐야겠죠. 이제 드디어 솔루션 내부에서 언로드 되어 있던 어셈블리 하나를 로드 시켜 보겠습니다. toString 제네레이터 샘플을 로드 시킬게요. 로드가 되었네요. 순식간이죠. 역시나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건 MS 빌드에 대한 명령어를 지정하는 프로젝트의 내부 속성이겠죠. 이 안에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왼쪽에 띄워놨는데 역시 위에서부터 보면 아웃풋 타입은 당연히 EX이고 대상 프레임워크는 .NET5죠. 이거는 뭐 알만은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NET5 했고요. 저 아래에 있는 ME 컴파일러 제너레이티드 파일즈하고 컴파일러 제너레이트 파일즈 아웃풋 패스는 우선 넘어갈게요. 진행하는 중간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 매끄럽지가 않아서요. 자, 이번 장에서는 제일 가장 중요한 건 저 프로젝트 레퍼런스입니다. 지금 참조하려는 어셈블리가 누겟을 통한 게 아니고 로컬에 있는 프로젝트를 참조하기 때문에 역시나 프로젝트 레퍼런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아웃풋 아이템 타입과 레퍼런스 아웃풋 어셈블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작성한 제네레이터를 누겟에 올려서 누겟을 통해 참조한 거면은 이러한 수동적인 설정을 안 해주셔도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샘플이기 때문에 참조하려는 제네레이터가 같은 솔루션 선상의 로컬로 위치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속성을 수동적으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점은 아웃풋 아이템 타입이죠. 소스 코드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임에도 로즐린을 활용하는 정적 분석기와 같은 타입이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뭐 제네레이터를 위한 새로운 타입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애널라이저입니다. 이 말은 애널라이저이기 때문에 제네레이터 어셈블리의 퍼블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모든 소스 코드는 직접적으로 참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주입된 소스 코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저 레퍼런스 아웃풋 어셈블리는 뭐 당연하죠. 제네레이터로서의 라이브러리는 오로지 컴파일 시점에서만 필요한 놈이기 때문에 아웃풋 결과에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런타임에서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펄스를 지정해 줍니다. 실제로 샘플의 내부로 이동을 했는데 실제로 샘플의 내부는 매우 간단합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샘플에 있는 유저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해서 몇 가지 멤버 속성의 값을 변경하고 콘솔에 toString 함수를 이용해 출력하는 예제죠. 이거는 뭐 그냥 이것만 딱 봐도 어떻게 실행이 될지 예상이 가능하죠. 디플로이 하면 그냥 콘솔장 하나 떠서 문자를 하나 출력할 거예요. 이 샘플에서 볼만한 건 저 유저 클래스입니다. 그럼 바로 저 유저 클래스의 이름에 커서를 두고 F12를 이용해서 저기로 이동해보죠. 유저 클래스는 멤버 속성으로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선 스트링 타입의 네임하고 젠더 이넘 타입의 젠더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파셜 클래스예요. 제가 만든 toString 제너레이터는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toString generator attribute을 포함해야 하고, 두 번째는 partial로 지정이 된 클래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저 클래스는 partial입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toString generator attribute을 주석 처리해 놨어요. 우선 toString을 자동 생성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toString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실행이 됐네요. 저 맨 윗줄이 메인 함수에서 출력하는 문자열이에요. 물론 예상하셨겠죠? 아직은 toString 함수를 자동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toString generator sample.user라는 클래스의 풀네임이 출력이 돼요. 우선은 확인을 했으니 이번에는 이걸 닫고 앞서 주석했던 그 부분을 지워서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다시 유저 클래스로 돌아와서 주석을 제거했습니다.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 보았는데요. 실행이 잘 됐나요? 잘 됐네요. 자, 뭐 이 정도 속도면 슈퍼컴퓨터가 부럽지 않네요. 기대하는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상단의 결과를 보면 name 콜론 데미안 그리고 뭐 젠더 콜론 피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한 제네레이터가 잘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던 샘플 시연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재미난 걸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볼게요. 우선 출력창을 닫고 방금 전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등장한 유저 클래스네요. 근데 여기에 변화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찾아보죠. 자, 정답은 저 유저 클래스의 접근 속성자 뒤에 붙어있던 파셜 키워드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지운 것 같네요. 물론 저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할까요? 처음에 제가 제 생성기의 올바른 작동 전제 조건은 어트리브과 파셜 키워드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조건에 맞지 않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드 오류가 발생했네요. 오류 코드는 MYSG1001 누가 봐도 myGenerator 1001이죠. 설명을 보면 toString 메소드 생성을 위해 클래스는 partial 키워드를 포함해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상당히 친절하죠. 제 조건 중에 하나가 맞지 않다고 원인과 함께 진단 결과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로즐린이 자동으로 해준 진단 결과는 아닙니다. 그럼 대박이죠. 제가 제네레이터를 만들 때 파셜 키워드가 없으면 이러한 오류를 내고 설명과 같은 내용을 출력하도록 지정을 해 두었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그 오류 처리 소스 코드가 어디 있었냐면은 제일 처음 해봤던 toString 제네레이터의 execute 함수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나리오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때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제 그곳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제가 사실 이곳에서 설명을 할 때 저 for each 내부에 존재하는 if else 조건문에서 else 부분을 접어놓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풀었습니다. 사실 이 for each 루프 구문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대상 클래스가 파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파셜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생성에 문제가 없는 클래스로 보고 context.add 소스 함수를 통해 소스 코드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파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소스 코드를 생성하지 않고 오류 진단에 대한 개체를 만들어서 context.report diagnostic 함수를 통해
오류 진단을 레포트하게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제너레이터 익스큐션 컨텍스트는 add 소스 함수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를 위해 레포트 다이어그노스틱 함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가 귀찮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잘 만든 라이브러리라면 오류 진단을 잘 처리해 주는 게 좋겠죠. 저는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네레이터와 그 제네레이터를 사용하는 샘플 소스 코드까지 모두 확인을 마쳤는데요. 자, 이제 드디어 제일 마지막으로 언로드 되어 있던 프로젝트를 로드하도록 할게요. 저것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곳은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는 어셈블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화면상에 나타난 함수 딱 하나만 확인을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도 자동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X 유닛을 사용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전달한 내용은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무엇을 사용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X 유닛을 모르셔도 좋습니다. 우선 테스트 케이스의 내용은 함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제네레이터가 toString 함수를 제대로 생성하는지 검증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함수의 내부 소스 코드는 전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저 함수 내부에 있는 소스 코드가 아니라 제네레이터를 테스트해서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야 할 건 저 함수의 이름과 저 함수의 파라미터 두 개예요. 다른 건 전혀 안 보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네레이터를 어떻게 자동화 테스트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그 생성된 소스 코드를 텍스트로서 기대하는 결과의 소스 코드 텍스트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현 테스트 케이스에 적용을 했습니다. 우선 보시면 테스트 함수의 파라미터에서 input 소스 코드와 expected 소스 코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input 소스 코드를 제네레이터에 주입하면 expected 소스 코드를 전달받느냐를 검증하는 거예요. 텍스트로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럼 저 input 소스 코드와 expected 소스 코드에 어떤 스트링이 들어가냐면 바로 이것들입니다. 아까 샘플에서 본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클래스 이름이 유저라고 동일하긴 한데 편의상 그렇게 한 거지 전혀 다른 소스 코드 파일이고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것들은 CS가 붙은 소스 코드 파일이기는 한데 인베디드 리소스예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인베디드 리소스로서 어셈블리에 추가가 돼요. 저는 이것들을 그대로 텍스트로서 인풋과 검증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제네레이터에 왼쪽과 같은 텍스트를 넣었을 때 오른쪽과 같은 소스 코드를 생성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테스트 작성할 때 인풋과 아웃풋을 굉장히 단순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복잡한 인풋 데이터의 생성과 복잡한 검증 데이터의 생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 제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지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이 샘플을 작성했을 때의 생각이라서 저는 현업에서는 이렇게는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이후에 생각난 다른 아이디어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작성한 샘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발표 자료로 넘어가서 이 발표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제목을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내용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상을 넷스탠다드 2.0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당연히 사용은 단넷 5에서 가능하겠죠. 물론 넷스탠다드 2.1도 가능은 한데 아이디 지원에서 제한사항이 있다라고 해요. 추가적으로 인텔리센스에서도 제한사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버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로깅과 디버깅, 인텔리센스를 위해서 저는 빌드 타겟 파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역시도 현업에서 이 빌드 타겟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로즐린 API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소스 제너레이터는 사용자 코드를 분석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즐린이 제공하는 구문 분석 API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자면은 사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로즐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이 소스 제너레이터에 대한 부분을 이어나가는 게 맞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텍스 트리를 검증하는 방법이겠죠. 어떤 오픈소스에서 저렇게 하는 방식을 보긴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가 샘플 코드에서 시행한 것처럼 생성된 소스 코드를 텍스트로서 검증하는 방법. 전 이것도 좀 꽤 알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성된 소스 코드를 사용해서 기대하는 기능인지 기대하는 기대를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대상을 넷스탠다드 2.0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당연히 사용은 단넷 5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넷스탠다드 2.1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이디 지원에서 제한사항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동화 테스트 작성할 때 검증을 아래와 같은 세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 첫 번째는 신텍스 트리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깃허브에서 오픈소스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보았는데 틀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성된 소스 코드를 텍스트로서 검증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샘플 코드에서 시행한 검증 방법이고요. 저는 이게 또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한 결과가 결국 그것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성된 코드를 사용해서 기대하는 기능을 하는지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 끝에 사실 세 번째 방법을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쭉 이어지는 현업에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 외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저 이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저도 참고하고 싶습니다. 네. 자,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소스 제너레이터가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개발 도구는 역시나 알아두면 도움이 크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소스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달한 내용들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